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7월 10일. 사람들이 로테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민망스럽게 구는지 자네가 본다면 아주 가관이라 할 걸세. 로테가 마음에 드느냐고 누군가 내게 물어오기라도 한다면 마음에 드느냐고? 난 그 표현을 정말 싫어하네. 로테를 마음에 둔 사람치고 제 모든 감각과 감성을 그녀로 가득 채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마음에 드냐고? 얼마 전엔 어떤 사람이 오시안이 마음에 드냐고 묻더군. 오시안, 고대 켈트족의 전설적인 영웅이자 시인. 우울한 정서의 시를 남겨 괴테를 비롯한 낭만파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11일. 엠부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네. 로테가 겪을 마음의 고통을 함께할 요량으로 나 역시 그 부인의 쾌유를 빌고 있네. 로테가 그 부인 집에 머물고 있어 로테를 만나기가 어렵네. 그런데 오늘 로테는 나에게 아주 놀랄 만한 사건에 대해 말해 주었네. 부인의 남편인 M 노인은 난폭한 성격의 구두쇠로 사는 동안 내내 부인을 심하게 타박하면서 금전적으로도 아주 야박하게 굴었다는군. 그럼에도 부인은 그 힘겨운 살림을 꿋꿋이 꾸려왔다는 걸세. 그리고 며칠 전 의사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부인은 남편을 불러서 로테도 그 방에 함께 있었다네. 하소연을 했다는군. 내가 죽은 후에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미리 당신에게 고백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주 착실하고 검소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 가지 당신을 속여온 것이 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결혼 초기에 당신이 부엌 살림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로 책정한 액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살림도 장사도 점점 규모가 커졌지만 당신은 생활비를 올려줄 생각을 안 터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살림 규모가 최고로 커졌을 때도 당신은 달랑 7굴덴을 주면서 일주일을 살라고 했지요. 그때마다 나는 군소리 없이 그 돈을 받아서 부족한 액수만큼 매주 가게 매상에서 꺼냈었어요. 살림하는 여자가 자기 집 매상에 손을 대리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지요. 그렇다고 돈을 허투루 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을 밝힌 이유는 내 뒤를 이어 집안 살림을 맡을 사람이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예요. 당신은 분명 전처는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억지 부릴 테니까요. 나는 인간이 그토록 둔감할 수 있음에 대해 로테와 이야기를 나누었네. 경비가 평소보다 2배나 더 들어갈 것이 뻔한데도 7굴덴으로 부족함 없이 살림을 해간다면 분명 그 배경에 뭔가 감춰져 있으리라는 의심을 품지 않는 태도가 말이네. 하기야 자기 집에 영원히 줄지 않는 예언자의 기름단지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7월 13일. 아니, 내가 착각하는 게 결코 아니네. 로테가 나와 내 운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읽힌다네. 그렇네. 나는 그렇게 느끼네. 그 점에 관해서만큼은 내 느낌을 믿고 싶네. 그녀는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는지, 아니, 표현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나를 사랑한다네. 나를 사랑한다니. 그런 느낌이 든 순간부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모르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군. 하지만 자네라면 헤아려 주리라 믿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일세. 지나친 자만심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느끼는 진솔한 감정일까? 로테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두렵지 않네. 하지만 그녀가
자기 약혼자에 대해서 열성과 애정에 다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명예와 품위는 물론이고 칼마저 빼앗겨버린 패배자가 된 것 같다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탁자 밑으로 서로 발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 모든 혈관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리곤 한다네. 그럴 때면 불에 댄 것처럼 몸을 움츠리곤 하지. 그러나 곧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의 몸을 다시 앞으로 옮겨놓곤 한다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감각이 현혹되는 기분이 드네. 오, 그런데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영혼은 모른다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근한 행동이 나를 얼마나 자극하는지를. 대화 중에 그녀가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슬며시 올려놓거나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내 곁에 바짝 다가앉는 바람에 천사 같은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와 닿기라도 하면 난 벼락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것 같네. 빌헬름. 그렇다고 내가 이 천국 같은 존재를, 이 신뢰의 화신을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내 마음을 이해할 테지. 그렇네. 내가 그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졌을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여린 편이지. 그것도 지나치게 여린 탓이지. 하지만 과연 여리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을까? 내게 그녀는 성스러운 존재라네. 그녀와 함께 있을 땐 모든 욕망이 침묵을 지키지. 그녀가 곁에 있으면 내 몸 상태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네. 내 모든 신경 안에서 영혼이 곤두박질 치는 듯하네. 로테는 피아노 연주 때 자기만의 고유한 멜로디를 즐겨 친다네. 천사의 기운으로 단순하면서도 고매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네. 그녀는 그 멜로디를 생명처럼 아낀다네. 그녀가 그 멜로디의 첫 음만 연주해도 모든 고통과 혼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네. 옛 음악의 마력에 관한 얘기들 중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 그 수수한 노래가 이토록 신금을 울리니 말일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머리통에 권총을 발사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어김없이 그 음악을 들려준다네. 그러면 영혼의 방황과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네. 7월 18일. 비렐름, 우리가 사랑 없는 세계에서 산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아마도 불 꺼진 환등기와 다를 바 없겠지. 작은 램프를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하얀 벽에 다채로운 영상이 생겨나지. 설사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환영에 불과하다 해도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그 앞에 서서 그 신기한 현상에 넋을 잃는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 오늘은 빠질 수 없는 모임에 참석하느라 로테를 보러 갈 수 없었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하인 하나를 로테에게 대신 보냈네. 누구든지 그녀 가까이에 있다 온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함이었지. 그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머리에 끌어안고 키스라도 해주었을 걸세. 형광석을 햇살 아래 놓아두면 햇빛을 머금었다가 밤이 되면 얼마 동안 빛을 발한다고들 하지. 그 하인이 바로 그런 형광석 같은 존재였네. 로테의 눈길이 그의 얼굴과 뺨, 저고리 단추와 프로코트 깃에 닿아 있으리라 생각하니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성스럽고 소중했네. 그 순간만큼은 누가 1,000달러를 준다 해도 그 젊은 하인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네. 부디 비웃지는 말게, 비렐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무엇이 정말 한낱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7월 19일. 오늘도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아침이면 나는 유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눈부신 태양을 쳐다보며 그렇게 소리친다네.
오늘도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하고 주문을 외우듯 말하고 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네.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소망에 묶여 있는 것이지. 7월 20일. 공사와 함께 모모초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자네의 생각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네.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더욱이 그 양반이 비위 맞추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말일세. 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자네에게 전해 듣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무의도식 하고 있단 말이지 않는가. 완두콩을 세든 편두콩을 세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상의 일이란 따지고 보면 다 하잘것없다네. 제 열정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돈이나 명예나 그 밖에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자들은 언제나 바보 소리를 듣는 거지. 7월 24일. 요즘 들어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자네가 문척 안타까워한다는 건 잘 알고 있네. 아닌 게 아니라 그 후로 그림에 별로 손을 대지 않고 있지만 그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 싶네. 지금보다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네. 또 작은 돌멩이 하나, 어린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성이 지금처럼 충만했던 적도 일찍이 없었다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게 이런 상태를 적절히 표현해낼 재간이 없네. 나의 표현력이라는 게 워낙 빈약한 데다 모든 사물이 내 영혼 앞에서 혼란스레 뒤흔들려서인지 도무지 윤곽을 잡을 수가 없다네. 그렇지만 점토나 밀랍이라도 있으면 그걸 빚어 뭐든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네.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된다면 나는 물론 점토를 손에 쥘 것이네. 비록 생각지도 않은 과자 모양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일세. 로테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3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작업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 그 후로 로테의 실루엣을 하나 그렸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7월 26일. 사랑하는 로테, 모든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할 테니 부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보내는 편지지에는 가급적이면 모래를 쓰지 말아주세요. 오늘 편지를 받고 성급히 입술에 갖다 대었더니 모래가 씹히더군요. 잉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모래. 7월 26일. 그녀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과연 그 결심을 무슨 수로 지킬지. 나는 매일 유혹에 굴복하고는 내일만큼은 집에 머물겠노라 엄숙히 맹세하곤 하네. 그러다가 그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어느새 그녀 곁에 가 있는 걸세. 전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일도 오실 거죠 하고 그녀가 물으면 그 누가 가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는가. 물론 그녀가 뭔가를 부탁할 때도 있네. 그럴 때는 직접 찾아가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네. 또 어떤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발하임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한다네. 일단 거기까지 가면 그녀의 집까지는 불과 30분이라네. 거기서부터는 롯데의 대기권 안에 들어가는 셈이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자석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네. 배가 그리 가까이로 다가가면 쇠붙이란 쇠붙이는 전부 그 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배에 탄 가엾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판잣더미에 깔려 비참하게 죽게 된다네.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네. 비록 그가 기품 있고 훌륭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를 앞선다 해도 그토록 완벽한 로테를 소유한 그를 면전에 두고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렵네. 소유라.
아무튼 비렐름,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왔다네. 그는 의젓하고 품위가 있어서 누구든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를 마중 나가는 자리에 나는 없었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테지. 그는 또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로테에게 키스를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네. 이 배려심 많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가 로테를 존경하는 만큼 나도 그를 아끼지 않을 수 없네. 그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나 그것은 아무래도 마음속에서 우러났다기보다 로테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인 듯하네. 그런 면에서 여자는 섬세하고 빈틈없는 존재라 할 수 있지. 자기를 좋아하는 두 남자를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할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언제나 여자 쪽일 테니까. 물론 늘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네만. 어찌되었건 난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의 차분함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내 성격과 좋은 대조를 이루지. 그는 감수성이 풍부하며 로테의 진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별로 없는 듯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불쾌감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내가 가장 증오하는 죄악이라네. 알베르트는 나를 매우 사려 깊은 인간으로 여긴다네. 내가 로테를 그토록 열렬히 신봉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벅찬 기쁨을 느낄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의 승리감을 고취시켜 줄 것이고 그럴수록 그는 로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을 테지. 그 역시도 사소한 질투심 때문에 로테를 괴롭히고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세. 내가 그의 입장이라도 질투의 화신이 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친구. 로테 곁에 머무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마당이 말일세. 어리석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눈이 먼 걸까. 지금 처지에 명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사실 그 자체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알베르트가 도르기 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실들일세. 로테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네. 말하자면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도 그 어떤 욕망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유지했던 걸세. 하지만 마침내 약혼자가 나타나 그녀를 가로채가 버리니 이 얼간이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이를 악물고 처참한 내 몰골을 비웃고 있네. 하지만 이런 내게 어쩔 도리가 없으니 단념하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인간을 두세 곱절로 더 비웃어 주겠네. 그런 얼간이는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리겠어. 온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로테의 집으로 갔네. 알베르트가 그녀와 나란히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한 나는 순간 어줍지 않은 익사를 떨며 어릿광대 같은 짓을 했다네. 오늘 로테가 내게 말하더군. 부탁이니 어젯밤과 같은 그런 행동은 삼가주세요. 평소와 달리 너무 유쾌한 모습을 보이시면 겁이 나나요? 자네에게만 고백하지만 나는 알베르트에게 바쁜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네. 그러면 얼른 밖으로 나간다네. 그녀가 혼자 있는 걸 보는 순간 나는 행복해진다네. 8월 8일. 이해해주게 빌헬름. 어쩔 도리가 없는 운명은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긴 했지만 자네를 겨냥한 얘기는 아니었네. 자네가 그러한 세계관을 가졌을 리 만무하지.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친구, 내 한마디만 더 하겠네. 세상 일이라는 게 흑백 논리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네. 메브리코와 사자코 사이에도 높이와 모양에 따라
수많은 단계가 있듯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 방식에도 다양한 명암이 존재한다네. 그러니 자네의 논리를 공감하면서도 이분법만큼은 여전히 비켜간다고 해서 너무 노엽게 생각하진 말게나. 로테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라고 자네는 말할 테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원을 이뤄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용단을 내려서 모든 기운을 앗아가는 참혹한 감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을 하고 싶겠지. 하지만 친구,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우니 어쩌겠나. 자네는 병세가 점점 깊어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단도로 찔러서라도 그 고통을 단숨에 없애버리라고 감히 권할 수 있는가? 환자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질병은 그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환자의 용기마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는지. 자네도 물론 그와 유사한 비유를 끌어다 반박할 수 있을 테지. 주저하고 망설이다 목숨을 잃어버리느니 한쪽 팔을 잘라내서라도 목숨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일세. 글쎄, 잘 모르겠네. 비유를 들어 설전을 벌이는 짓은 그만두는 게 좋겠네. 아무튼 피렐름, 때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번뇌를 훌훌 털어내버릴 용기가 생기기도 하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려네. 8월 8일 저녁. 한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일기장을 오늘 무심코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네. 모든 사태를 잘 알면서도 나는 한 발 한 발 빠져들고 있었던 걸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제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애처럼 행동한 거지. 지금도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의 빛이 보이지 않는군. 8월 10일. 어리석지만 않다면 나는 더 없는 행복을 구가할 수 있을 텐데. 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에 지금 나의 상황만큼 이상적인 조건도 드물 것이네.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네. 더없이 화목한 가정의 한 식구가 되어 노인한테는 아들 같은 사랑을 받고 아이들한테는 친아버지 같은 존경을 받는다네. 더욱이 로테한테도 그러한다면. 그리고 품위를 아는 알베르트도 터무니없이 무례한 언덩으로 나의 행복을 저해하지는 않을 걸세. 그는 진심 어린 우정으로 나를 감싸주며 로테를 제외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날 아껴준다네. 비렐름, 우리가 산책하는 동안 로테에 대해 주고받은 이야기를 누군가 옆에서 들으면 무척이나 재밌어 할 걸세. 우리 세 사람 같은 우스꽝스러운 관계는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관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것도 사실이지. 알베르트가 성품이 올거진 로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었네. 임종이 가까워오자 로테의 어머니는 로테에게 어린 동생들과 집안 살림을 맡겼고 알베르트에게는 로테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더군. 그 후로 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짜 어머니 못지않은 열성으로 집안일을 꾸려나갔다네. 잠시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일에 매달렸다던군. 그러면서도 밝고 쾌활한 성품을 잃지 않았다네. 나는 알베르트와 나란히 걸으면서 길가에 핀 꽃을 몇 송이 꺾어서는 정성껏 다듬어 예쁜 꽃다발을 만들었네. 그리고 그것을 냇물에 힘껏 던지고 찬찬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네. 내 자네에게 편지로 이미 알렸는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알베르트가 한동안 이것에 체류한다고 하네. 게다가 그에 대한 궁정이 평판이 자자한 걸로 봐서 보수가 썩 괜찮은 관직에 앉게 될 모양이네. 매사에 체계적이고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알베르트만한 사람도 드물 것이네. 8월 12일. 알베르트는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괜찮은 사람 같네.
어제 예기치 않게 그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네. 작별 인사를 위해 갔던 참이었지. 문득 말을 타고 산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사실 지금 이 편지도 산에서 쓰는 거라네. 알베르트의 방안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자니 권총 몇 자루가 눈에 들어오더군. 권총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길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았어요. 내가 말을 꺼냈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가 대답하더군. 하지만 총알은 직접 장전하셨으면 합니다. 그 총은 장식용으로 걸어둔 거라서요. 내가 벽에서 권총 한 자루를 내리는 사이 알베르트가 말을 이었네. 주의하려다 도리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뒤로는 그 물건에 아예 덧정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자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네. 시골 친구 집에 석 달쯤 머문 적이 있었어요. 총알이 장전된 건 아니었지만 소형 권총 한 세트를 지니고 있으니 밤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더군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어느 날 오후에 한가로에 앉아 있자니 불현듯 누군가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니 권총을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기분 당신도 이해하시겠죠. 그 즉시 하인을 불러 권총을 건네주고 잘 손질한 후 총알을 장전해두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하인이 하녀들과 장난을 친답시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했지요. 그러다 그만 꽂을 때가 꽂힌 채로 권총이 발사되어 버린 겁니다. 꽂을 때가 한 계지바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근육 깊이 박혀서 손가락 뼈가 으깨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나고 결국 제가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총기에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그러니 조심한다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험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다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알베르트를 매우 좋아하네. 그 지긋지긋한 다만이란 말은 빼고 말일세. 그 어떤 보편적 명제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도 그는 너무도 주도면밀하단 말일세. 스스로 경솔한 발언이나 막연한 이야기 또는 반신반의하는 사실을 말했다가도 재차 그 내용에 유보사항을 달거나 수정하며 수시로 첨삭을 하는 바람에 급기야 논점이 흐려지게 일쑤네. 이번에도 그는 자기 변론에 열을 올리더군. 그래서 그의 말에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뜬금없이 망상에 잠겼네. 그러다 느닷없이 총뿌리를 내 오른쪽 눈 위 이마 쪽에 겨누었네. 이런 젠장할. 내 손에서 권총을 낚아채면서 알베르트가 소리치더군.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내가 말했네. 그렇다 해도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그가 흥분하더군.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길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고 나는 소리를 쳤다네. 어떤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어리석다, 현명하다, 나쁘다, 좋다 하는 식으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인데 과연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로 어떤 행동의 내부 사정 하나하나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신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행위의 원인이나 동기를 불문하고 항상 죄악시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하겠지요. 알베르트는 말했네. 나는 어깨를 추어 올려 그것을 시인하고 나서 그러나 알베르트 씨 하고 말을 이었네. 그 경우에도 예외가 없진 않습니다. 절도는 분명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굶어 죽을 형편에 노인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도둑질을 한 경우라면 그는 동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숙하지 못한 아내와 몰지각한 유혹자인 정부를 단죄한 남편에게, 또는 순간의 환희에 겨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처녀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의 법률도, 그리고 냉정한 현학자들까지 분명 감동을 받아 처벌을 유보할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베르트가 반박하더군.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 모든 판단력을 상실한 인간은 술 취한 사람이나 광인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하, 상신내 이성적인 사람들이란. 나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네. 격정, 주정, 광인. 그렇게 외쳐대면서 당신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서 있을 테죠. 그리고 당신네 훌륭한 도덕군자들은 술 취한 사람을 타박하고 광인을 혐오하며 성직자들처럼 그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데 신께 감사드리겠죠. 나도 술에 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열정은 항상 광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대한 업적에 도전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매달리는 특출한 인간들은 옛날부터 술주정뱅이나 광인으로 매도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삶에서조차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겁니다. 즉, 누군가가 자유롭고 고결한 정신으로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일을 할 경우에 그 일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저 인간 술 취했군, 저자는 얼간이야 하고 등 뒤에서 놀려대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정신을 가졌다는 당신네들, 현명하다는 당신네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또한 당신의 궤변인 듯 합니다. 알베르트가 말하더군. 당신은 무엇이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얘기한 자살 행위를 당신은 위대한 행동에 견주려나 본데 그것은 결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도 자살은 의지 박약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나가기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더 쉬울 테니까요. 나는 그쯤에서 논쟁을 끝내려고 했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시덥잖은 이야기로 초치는 것만큼 김 빠지는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몇 번 화를 낸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네. 의지 박약이라고 하셨습니까? 부디 사물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폭군의 혹독한 강압 정치에 시달리던 어떠한 민족이 결국 들고 일어나 독재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 역시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또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기겁해서는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평소라면 어림도 없을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올리는 사람이라던가 모욕을 당하고 격분해서 6사람과 대적해 제압해버린 사람. 과연 그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는 행위에는 강한 의지라는 말을 붙여지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의지 박약이라고 하더니 우습군요. 알베르트는 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악인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든 예는 이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말했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종합적 판단력과 연상 방식이 형편없다는 비난은 이미 수차례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삶의 무게가 문득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끝내 삶을 포기해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거론할 최소한의 명목이 서는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네.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뎌내던 기쁨, 슬픔, 고통 같은 감정들은 어떤 한계를 넘는 순간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비겁자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악성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니까요. 그건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된 억지요. 알베르트가 소리치더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대꾸했네.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육신이 병들고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서 백약으로 건강을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을 우리는 죽을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정신에 적용해보죠. 인간의 마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인상에 현혹되어 갖가지 사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끝내는 강도가 높아지는 열정으로 인해 객관적 사고력이 무뎌지면서 파멸하게 될 겁니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의 처치를 지켜보다가 한마디 조언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환자의 병상을 지킨다고 해서 자신의 기운을 환자에게 불어넣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알베르트에게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렸던 모양이더군.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어떤 소녀를 상기시키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네. 그 아이는 어렸지만 매우 선량했어요. 집안일을 겸해서 매주 일정한 일을 하면서 세상 물정이라곤 모르고 자랐지요. 낙이라곤 그간 하나씩 장만해둔 나들이 옷을 꺼내 입고는 일요일 같은 때 또래들과 함께 시내로 산책 간다거나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 날에 무도회장을 찾는다거나 가끔 옆집 여자와 어울려 남의 뒷소문을 입에 올리며 수다를 떠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치근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은 차츰 은밀한 욕망을 쫓게 되었어요. 예전에 낙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따분해지던 시기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매력에 빠진 그녀는 급기야 그 사내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 세상도 다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였던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오직 그 남자만을 그리워하게 되었지요. 들뜬 허영심에서 오는 허망한 쾌락 따위에는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소망은 오직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과 갈망해오던 기쁨을 그와의 영원한 인연 속에서 찾으려고 했지요. 모든 희망의 실현을 약속하는 그의 거듭된 맹세, 그녀의 욕정을 부추기는 대담한 애무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온갖 기쁨을 예감하며 극도로 흥분해서는 마침내 모든 소망을 단번에 이루고 싶은 마음에 두 팔을 벌렸답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굳은 몸으로 절벽 앞에 섰습니다. 주위가 온통 암흑천지인 것이 희망이나 위안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왔던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상실감을 보상해줄 사람들도 외면한 채 홀로 처절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기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아는 채 그녀는 죽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잠재워 버리려고 아래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알베르트?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병을 앓은 경우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모순된 온갖 기운에 얽혀 있는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줄곧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이 못난 여자야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지. 그럼 절망감도 줄어들고 위로를 줄 다른 남자도 나타날 텐데 말이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는 자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바보 같은 인간이구만. 그까지 열병 때문에 죽다니. 기력이 회복되고 혈액의 기능장애가 호전될 때까지만 기다렸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알베르트는 이런 비유조차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몇 가지 반론을 더 제기하더군. 특히 내가 든 얘는 단순하고 철없는 아가씨의 경우에 불과하고 사고가 편협하지 않고 사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성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쉽사리 용서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네. 알베르트 씨, 나는 외쳤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고 인간성의 한계를 경험한 순간에 한 줌의 이성은 거의, 아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모자를 집어들었네.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더군.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니.